12번 점유 계속 추정. 우리 민법은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197조 1항 198조 점유계속 추정이 있죠. 이 점유계속 추정은 이제 취득시효 같은 거 5년, 10년, 20년을 계속해 점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물건을 점유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유계속 추정을 만들어 놨다.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면 점유계속이 추정된다. 이렇게. 나아가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를 승계했다면 이때도 점유계속은 추정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198조 점유계속 추정 규정은 전후 양시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되죠. 참고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3번은 200조라고 우리 아까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었죠. 반면에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 점유자가 점유물,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하나지요.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장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부동산이 틀렸죠. 그렇죠? 부동산에는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14번부터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201조 과실수취의 문제,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의 문제, 203조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202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라. 203조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일단 기본이죠. 자, 그 중에 선의 점유자. 선의라 하면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선이라 말을 하죠. 이때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더라. 따라서 이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4번 토지를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본권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하고 그 타인에게 설령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죠. 과실이 그 점유 사용으로 하는 이득 여기 되겠죠. 그래서 참고일에 보면 건물 사용이익도 뭐다? 과실에 준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하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15번이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수험생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판례인데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목적물이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첫째, 원칙적으로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채권이니까.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한 채권에 불과하니까 병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본권 없는 자신 물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거 본권 없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행사한 201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대법원이 할 때요 201조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거다. 201조는 처음부터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 을의 경우에는 비용 지출할 당시 갑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 임대차 계약관계가 있었으니까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 대해서 201조 비용 상환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한 바가 있고 그걸 이렇게 출제했어요. 점유자 을이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도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상대방 병에 대해서 203조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근데 있다고 출제를 했죠? 요렇게 출제를 했어요. 203조. 없다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애초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5번 읽어볼게요. 민법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계약관계 따위를 갖지 않아서 소유자, 회복자의 반환 청구에 응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다섯 번째를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임대차 계약관계 등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관계에 기초한 법을 적용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새로운 소유자 병, 이 사람에게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여서 있다라고 슬쩍. 그리고 말도 이렇게 나왔어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런 식으로.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비용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도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그러냐?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냐? 아니다. 점유자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잘 생각해 볼게요. 선의 점유자를 생각해 볼게요. 선의 점유자가 갑소유 땅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선의 점유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즉시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을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갑이 내놔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네. 아이고 내가 내 거 아닌 것에 비용 지출했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익비가 됐든 필요비가 됐든. 보통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비용 지출 안 하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필요비도 지출하고 유익비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를 지출했든 유익비를 지출했든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했으니 누군가에게 상환 청구할 생각을 아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비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둘 다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밑에 관련 판례 있죠?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비로소 아이구야 남의 물건에 비용 지출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때 반환 청구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16번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첫째, 점유가 침탈을 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침탈자의 고의과실과 손해까지 있으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반환 청구과 손해배상 청구는 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 출소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까지 기억하자. 특히 요 출소기간이라는 것과 침탈 당할 것, 요게 잘 나와요. 그래서 맨날 사기당해서 점유물을 인도했다.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참고의 1번을 보면 우리 208조를 보면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권리고 소송도 별개라고 규정이 돼 있죠.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에서는 않는다 했어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었는데요.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를 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을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자,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갑, 순순히 소유권 넘겨줘요?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담벼락을 빡 쳐버렸어요. 을이, 갑이, 땅 소유자 갑이 담벼락을 침으로써 을의 점유가 방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자신의 갑소유 땅에 대한 점유가 방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거를 청구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이럴 때 법원은 을이 저 땅에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런데 1심과 2심이 갑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을을 패소시켜 버렸어요. 1심과 2심이. 그래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관이 뭐라 그랬을까? 1심 법원, 2심 법원 판사들은 잘 들어라. 점유의 손은 본권에 관한 일을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냐. 근데 왜 본권 갖고 재판했냐? 다시 재판해라. 예? 을의 제거 청구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가 분명하다. 그럼 을에게 점유권이 있었는지, 그걸 갑이 방해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왜 소유권 가지고 재판하냐 이놈들아. 이렇게 판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판사들도 잘 모르는 1, 2심과 2심이 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재판을 잘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뭐 참고 1번을 보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 을이 토지 소유자가 시완성 후 당해 토지의 무단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이고 판례는 문구도 무시무시해요.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담을 설치했대. 아 자기 땅에다가 담 설치한데 그게 무단 설치래. 벌써 뉘앙스가 철거하라 이게 느낌이 나오죠. 따라서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점유권에 기초한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잊지 말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갑에 점유하던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1년 내 하라. 무슨 기간? 출소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1년 내에 뭐까지 해야 된다? 소송까지 제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뭐죠? 아 이것도 좀 멍청한 놈들이에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판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갑이 을하고 특약을 해요. 처분 권능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고 사용 수익 권능만 네가 가져가. 아니 그럼 지상권을 설정해 주든지. 근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너는 사용 수익 권능만을 갖는 소유권, 나는 처분 권능만을 갖는 소유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용, 수익 권능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핵심적 권능이 세 가지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그중에 사용, 수익 권능만을 완전히 포기하는 약정. 갑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하는 경우. 대세적으로 이것만을 완전히 넘겨주는 이런 약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투지 통행권이 나왔네요. 이것도 판례가 좀 몇 개 있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의투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주의투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은 장사 방법에서 통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행권이 인정돼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주의사정이 변동이 됐어. 여기로 통하는 통로가 공로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다시 통로가 만들어졌어. 여기는 폐쇄가 돼버리고. 그럼 이렇게 통행할 수가 없죠. 여기로 가야지. 갈 수 있냐? 있냐 없냐? 있어야지. 18번. 주의투지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이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의 통행로가 아닌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을 확인해달라.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야죠. 예? 기존에 여기를 통행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막혔어. 그럼 당연히 다른 곳을 통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번. 그래서 다른 곳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 라고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다른 곳으로의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번은 주의투지 통행권은 유상이죠. 원칙이죠. 이게 이때 누가 보상해? 통행권자가. 아주 잘 나오죠. 이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주의투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이 사람, 예, 이 땅 맹지득이 적법한 점유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만 주의투지 통행권이 인정돼요. 땅의 소유자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심지어 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에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갑이 이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에게 주의투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죠. 문제가 명의신탁자. 원래 갑소유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등기부 소유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얘한테 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명의신탁자 안 된다.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자를 불법점유자하고 동급수로 취급해요. 따라서 불법점유자 또는 명의신탁자는 주의투지 통행권 인정되질 않아요. 나아가 지역권에 가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요역지의 불법점유자,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점유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명의. 그래서 참고 1번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도 잘 나오죠. 기존 통로가 있긴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당연히 주의투지 통행권 인정될 수 있지요. 3번은 무상통행권이죠. 갑이 땅을 일부 양도하거나 가불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하거나 이럴 때 맹지가 생겨버렸다. 그럼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이 인정된다.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땅을 팔았다. 직접 당사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유상통행권 인정 여부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럼 20번은
이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다 그랬죠. 질퍽거리면 포장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철거하라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통행권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통행제를 배타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첫째, 갑이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 여기다 지가 지멋대로 담벼락을 쳐서 을의 접근을 막고 있더라. 그럼 을은 황당하죠. 내 땅인데 갑에게 통행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아예 갑이 담벼락을 쳐서 마치 지가 소유자인 양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돌려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반면에 얘가 포장만 하고 통행을 하고 있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갑에게 을이 통행지를 돌려달라. 점유자도 아닌데 돌려달라.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통행만 하고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데 20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도 없고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만 하고 있을 뿐 포장만 했을 뿐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갑이 통행만 하고 있는 이상 을은 갑에게 통행로를 내놔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취득이 나왔네요. 일단 시효취득이 되는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 몇 가지가 있었죠. 자기 소유 물건 된다 그랬고 토지 일부 된다 그랬고 공유지분 되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되고 인공공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구 무슨 재산? 잡종재산.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 자, 요거 시효취득이 되려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점유할 때 잡종재산이어야 돼요. 20년 내내 잡종재산이어야 돼요. 등기할 때도 잡종재산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쭉 잡종재산이 된다. 한 번이라도 행정재산이 되면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두 번째, 국유재산, 일반재산으로 추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국유재산 중에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산이 많을까요? 안 정해져 있는 게 많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정해져 있는 게 훨씬 많지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국가가 쓰려고 국유재산이지.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추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효완성자 스스로 잡종재산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21번에 보니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재산이어야 된다? 일반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잡종재산이었을 때 완성이 됐지만 등기하기 전에 행정용도가 정해져 버리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2번은 이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해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죠. 그냥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간 완성이 됐는데 이게 미등기네? 이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때도 못하지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하라. 그럼 보세요. 원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자, 요때 갑소유 땅에 미등기인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됐는데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또는 갑이 등기하지 않은 채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어. 이때 을의 입장에서 요 두 사람이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갑 또는 갑의 상속인에게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자가 보존등기하거나 상속인이 보존등기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시효 완성 후 제3자라 할 수는 없으니 을은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22번 X 이렇게 되죠.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참고해보면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자, 이때 그 점유 꼭 시완성자가 직접적으로 점유할 필요는 없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갑소유 땅을요, 을이 점유를 시작을 해요. 근데 점유하다 말고 대범하게 이 땅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줬어요. 이때 을이 무슨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죠. 병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누가 시효취득 인정된다 그랬어요? 을이 인정된다 그랬죠. 얘는 임차인이죠. 타주예요. 타주. 따라서 임차인, 직접 점유자는 시효취득 인정될 수가 없고 간접 점유자가 시효취득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계속 점유에서 그 점유는 간접 점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 점유로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3번.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시효가 완성되는 날 소유자라 하면 주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말한다. 자, 그런데 A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를 한 날, 그 날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럼 갑이 소유자일 테니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무효 등기더라. 알아봤더니. 그럼 을은 무효 등기 명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등기행 공신력다 인정 안 된다 했으니 을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 대법원은 무효 등기 명인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있겠죠. 그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근데 문제가 갑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이거 말소시켜야 되죠. 이거 먼저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소는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을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23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쵸? 을의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갑 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서 그 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는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결국 을은 시효 완성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참고 1번에 있고요. 참고 2번은 20년 기간 계산할 때 기간 역산 안 되고 기산점 임의 선택 안 된다 그랬죠?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 X.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2차 취득시효죠.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한 상태에서 점유 개시 20년이 됐다. 20년이 될 때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럼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 못하죠. 그런데 요때도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요때를 기산으로 새로 20년이 되었을 때 이걸 2차 취득시효로 하죠. 2차 취득시효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완성 당시의 병이야. 그럼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또 병이 정한테 팔았어. 이 정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왜? 2차 취득시효는 딱 요것만 보는 거예요. 중간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정이니까 정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보면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았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되었다면 을은 그 20년이 될 때의 등기명인 병에게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24번. 파산관전이 또 나왔네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어요. 이전등기 청구가 생겼죠? 그런데 파산을 했어요. 파산관제인이 생기겠죠? 자, 이 파산관제인 당사자의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아까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포괄승계인 얘한테도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안 된다. 아까 허위 표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산관제인은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네?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따라서 파산관제인을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아시겠죠? 따라서 24번 X. 포괄승계인이지만 안 돼. 참고 1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포로 등기가 넘어갔어. 요거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2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는데 등기 전에 병에게 매도했는데 이게 무효야. 이게 갑소유 땅의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병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무효야. 허위 표시일 수도 있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반사의 질성에도 있고 어쨌든 병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2번. 자, 3번. A 토지가 있는데요. 갑소유예요. 그런데 병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을이 20년간 점유했어요. 자,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명의상 약정이 해지 등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갔어요. 등기가.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보면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탁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이전등기 의무가 없으니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등기를 되돌려받은 신탁자. 예? 을의 시효 완성 당시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는데 을이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등기가 갑에게 되돌아가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다.
따라서 신탁자를 상대로 이전득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 신탁자는 시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은 이전득기 청구를 말하는 거죠.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점유를 상계시켜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이전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게 4번이죠. 즉시 소멸한다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즉시 소멸한다고 잘 나와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5번은 당연하죠. 이거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을은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때부터는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없고, 불법 점유 상태니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없고,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청구할 수 없다. 을의 시효가 일단 완성이 되면 이전등기 의무자인 소유자는 더 이상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목적물 환원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그런데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꾸자. 그림을 바꾸자. 을소유 땅의 시효가 완성됐다. 갑은 이렇게 청구를 못한다. 근데 그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다. 을은 병에게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 점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때 갑이 병을 대위하여, 직접은 못하고 병을 대위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갑이. 네? 갑이. 실제로 이렇게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왔다니까. 네? 갑은 직접은 못하지요. 문제는 병은 청구할 수 있죠. 갑이 병을 대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못하지요. 왜 못해요? 그러려면 갑이 병에게 뭔 권리가 있어야 돼. 우리 대위라는 건 이렇게 권리가 있고 이렇게 권리가 있을 때 얘가 이거를 대신 행사하는 게 대위죠. 근데 갑은 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돈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갑은 병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인도 청구하는 건 괜찮지만 갑이 병을 대위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6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병이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7번. 을이 등기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한다? 점유 개시 시. 그런데 요 땅을요 20년 동안 병에게 임대를 한 상태였어요. 을이. 차임을 누가 수취해요? 을이. 을 소유했던 거니까 점유자가 차임을 수취하게 됩니다. 8번. 시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료. 누구에게 귀속된다? 시효 완성자, 점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9번은 갑소유 땅의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9번도 X 이렇게 되겠죠. 25번은 갑소유 땅의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을은 더 이상 갑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여전히 어른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5번이 되겠죠. 26번 이건 등기부 축소죠. 자, 잊지 말자. A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고 을이 이 땅을 점유한 상태에서 10년이 됐다. 등기부 축소가 완성됐죠? 등기부 축소가 완성되면 을은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두 번째,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했어요. 따라서 이 등기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불법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전이 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니 을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회복 등기나 말소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될 거예요. 26번 X. 밑에 해설을 봅니다. 점유 취득시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완성이 되면 바로 뭐를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 완성 후에 점유자의 등기가 말소가 되거나 적법한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그 점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 배제 따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회복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 등기 명의장 상대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가운데를 좀 줄여서 풀로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죠. 27번. 자,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 첨부라는 게 있죠. 거기에 부합이라는 게 있죠. 자, 부합은 특히 다른 건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첫째, 이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동산만 돼요? 아니죠.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원칙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설령 이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소유 2층짜리 건물에 을이 18층을 증축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 증축 부분의 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훨씬 크고 값어치도 훨씬 크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부합 이렇게 되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멋대로 나무를 식재했다. 나무는 누구 소유? 갑소유 이렇게 되죠. 이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킬 때는 부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로 바꾸자? 독립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건물 임차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증축 정당. 그렇죠?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증축부는 부합되지 않는다.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기초하여 나무를 식재 정당. 그리고 이름표를 갖다 붙여서 독립.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이 증축 부합됐을 때 저당권이력은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니까 설령 법원이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누락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경매 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이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다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것들이. 27번.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공사. 잘 보세요. 갑소유 땅에 기초공사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초공사. 이거 아직 독립한 건물이 아니죠. 이때 이걸 중단된 그 구조물을 을이 넘겨받아서 완공을 시켰어요. 자, 이때 요만큼. 요 기초공사한 사람. 요 기초공사한 부분은 완공된 건물에 합의됐죠. 그러니까 중단된 건물 신축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을 때 애초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 신축 중 건물이니까 건물이 아니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건물의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 취득자에 대해서 부합이 됐으니 보상을 청구할 수. 아니. 부합의 효과 중에 하나가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존 물건에 이 사람, 이게 갑소유의 이율소유 때 얘 소유권 상실했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7번 다시 한번 오른쪽 파요.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 기초공사만 된 부분을 넘겨받아 을이 건물을 완성시켜서 을이 원시 취득했을 때 요 기초공사한 부분은 을 건물에 합의됐으니 요 기초공사를 한 사람 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부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됐죠? 네. 27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시켰을 때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이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요. 오른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라 그랬죠. 건축 자재예요. 갑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건축 자재 매도인. 이걸 얘가 샀어요. 샀는데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이 얘한테 유보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할 수 있죠. 이렇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 자재에 대해서 일단 건축 자재는 을에게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지만 지들끼리 대금 다 줄 때까지는 소유권은 나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도급계약을 맺고 건축주, 건축회사, 건축업자라고 하죠. 수급인이죠. 도급인이죠. 이 건축자재가 이 도급인이 지은 건물에 갖다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가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맺어서 건축업자가 완성된 건물 여기에 부합이 됐죠. 따라서 갑은 부합의 이론에 따라 을이나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 네? 없죠. 왜 없어요? 대금 청구하면 되죠. 아니 여기 건축자재 매매계약 있잖아요. 그 매매대금 청구하면 되잖아. 안 돼요? 매매대금 청구하면 되지. 무슨 부합에 의한 보상을 청구해? 그쵸? 예? 네,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야, 내 물건이, 내 소유물이 네 건물에 부합됐으니 보상을 해라. 부합에 의한 보상을 청구해서 부합에 의한 보상하고요. 매매대금하고 액수가 달라요. 달라요. 평가 기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산을 해봤더니 매매대금보다 보상금이 더 커. 그 보상을 청구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매매대금 청구하면 되지 무슨 보상금을 청구하냐 말이죠. 그렇죠? 27번에 보면
제3자가 도급가에게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해서 알지 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이익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을이나 병에 대해서 첨부를 이유로 하는 보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밑에 참고는 잘 나온 거죠. 좀 전에 나무를 무단으로 심었어. 그 나무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따라서 식지한 사람은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28번 공동소유. 공유자 갑이 배타로 점유 상환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부분이 지분 비율에 상당한 변적이더라. 이런 거죠. 갑과 을이 100평짜리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90평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3분의 1이라면 갑이 30평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어떤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첫째, 을이나 병은 갑에 대하여 내놔 인도 청구할 수 있지요. 나아가 반환할 때까지 을이나 병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뭐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다. 네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따라서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식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들은 갑에게 자신 지분에 상환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있다. 28번. 과반수란 말 없죠? 근데 만약에 얘가 과반수야. 얘가 3분의 2. 얘가 6분의 1. 얘가 6분의 1. 일단 을이나 병은 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지요. 부당이득은 있지요. 부당이득은 있죠. 어차피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은 청구해야죠.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라면 토지 반환 청구, 지분 비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근데 과반수다 토지 반환 청구는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만. 이렇게 되겠죠? 29번에 일동의 건물의 대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서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얻고 대지에 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 있을까요? 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 그 유치원 부지를 특정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갖고 있대 그 범위만 여기로 특정해 놓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분 소유권은 없지만 대지에 관한 지분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구분 소유권이 없으니 대지는 지금 전혀 사유식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공유자들 중에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지분권에 기초해서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아니 여기 구분 소유자가 100명 있어. 근데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까지 포함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101명이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구분 소유권은 없이 대지에 관한 지분권만 갖고 있죠. 이 사람은 땅을 전혀 사용식을 못하니까 나머지 100명한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지요. 똑같은 거예요. 공유에 대해서. 그게 29번.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갖고 있으나 그 대지를 전혀 사용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아파트로 확대를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갑을병이 공유를 하던 땅을 1억
이렇게 사용수익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사용수익은 갑과 을이 전적으로 하되, 예? 병에게는 사용료만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병이 지분을 팔았어요. 자, 이때 이 갑을병사의 기존 특약, 지분권 승계인에게도 승계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도 사용하고 싶어. 근데 기존 특약에 병은 전혀 사용수익 안 하고 돈만 받기로 했죠. 나는 사용수익 하고 싶은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있죠. 그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특징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의 특약은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죠. 그 침해하는 특약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승계되지만. 요것도 몇 년 전에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공유물 사용수익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이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가 되지만, 오른쪽 보세요. 해설.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특정 승계인, 이때 특정 승계인이란 지분 승계인을 말합니다. 공유지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지만 단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특약을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그걸 승계한 사람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31번. 공유자는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일단 갑과 을은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전부 반환을 청구해요. 공유물 전부 반환.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그건 자기 지분 비율만 청구해야 되죠. 근데 전부를 청구했어요. 갑이. 당연히 병은 뭐라 했을까요? 야, 나가 공유물은 전부 돌려주겠는데, 야, 손해배상은 네 지분 비율만 청구해야지. 나 못 줘. 네 지분 비율만 줄게. 나머지는 을이 와서 청구하라 그래. 그랬더니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 대법관 가서 뭐라 했냐면, 판사님 제가요, 을의 공유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보존행위 걸랑요. 따라서 각자 할 수 있걸랑요. 요 딱으로 주장했어요. 대법원이 봤을 땐 기도 안 차지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걸 보존행위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1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판례 같은 게 왜 이런 게 나오나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비상식적인 사람들에 의한 소송이 이렇게 많아요. 이상한 놈이죠. 안 이상해요? 남의 것까지 청구해놓고 보존행위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상. 많아요, 이런 사람. 31번 S. 그 다음에 32번.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하는 게 있고,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있죠. 그것도 관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네? 요거 관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역시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33번, 3분의 2라고 돼 있어요. 과반수네요. 그렇죠? 과반수니까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갑이 병에게 임대 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은 정당하게 사용수익 할 수 있죠? 이때 을 병에게 공유물 반환은 청구 못하지요? 대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비용. 뭔 비용을 지출했는데 얘가 비용 말고 사용대가. 예? 자, 이때 조심하실 거.
차임을 청구할까요?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까요? 차임이죠.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따라서 지분 비율만큼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요거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게 을은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이렇게 출제가 한 적이 있어요. X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은 이 공유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지분 비율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됐죠? 문제가 생겼어. 차임을 월 90만 원을 받기로 했어. 그럼 갑은 60만 원 받으면 되고 을은 30만 원 받으면 되죠? 갑이 90만 원을 다 받아버렸어. 그럼 을은 갑에게 내놓으라 해야 되죠? 이때는 차임 청구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다르죠? 구별하세요. 을이 병에게 청구하는 것과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게 달라요. 병에게 청구하는 건 차임이고 갑에게 청구하는 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죠. 왜? 쥐는 60만 원 받아요. 90만 원 받았다면 30만 원은 얘 거니까 부당이득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해서. 그래서 33번 X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다. 그 다음에 참고 갑을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3분의 2다. 병은 갑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할 수 있죠. 이때 정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지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지분 상당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심하자. 실제로 참고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34번은 공유물 분할이고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라 그랬죠. 협의하다 안 될 때 뭘로 간다? 재판 분할. 그게 34번이죠. 따라서 협의가 일단 성립되면 분할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할을 할 때 협의 분할이 됐든 재판 분할이 됐든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형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분할도 가능하다. 참고 X. 예?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부동산 특정 부분을 증여받았대요. 보세요. 병이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 땅이 있었는데 얘가 갑하고 을에게 증여를 했어요. 근데 증여할 때 공유로 증여한 게 아니라 가운데다 담을 빡 친 다음에 요거는 네가 갖고 요건 네가 가져 이렇게 했어요. 대신 등기만 공유로 했어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구분 소유적 공유. 근데 갑과 을이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고 싶어. 갑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분할 청구 안 된다. 왜 안 되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외적으로는 공유라 그랬죠?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예요. 갑과 을이 분할하는 건 대외, 대내. 따라서 분할 청구를 못해요. 그럼 뭐 할 수 있나? 지금 갑과 을은 서로 지분을 명의신탁해놨죠? 그렇죠? 이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를 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 안 됩니다. 예? 35번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땡. 예?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분할 청구 X. 어떻게? 상호 명상약정 해지.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서로 지분 이전 등기. 요것만 될 뿐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예? 요거는 나중에 명의신탁에서도 잘 나와요. 지문이.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오늘 머리에 확 받고 가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5번 X. 졸릴 때쯤 돼서 또 왕건이 하나 건졌어. 왕건이 하나 건졌어. 잘 나와요, 이거. 35-1은 많이 봤죠? 공유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봤고요. 36번은 공유 지분은 상속되지요? 합의 지분은 상속 안 되지요? 총유 지분은? 아예 총유는 지분이 없지요. 아예 총유는 지분이 없죠. 공유 지분은 상속된다?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합유하던 부동산이 있었어. 합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갑이 합유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갑은 이 합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될 텐데 합유 지분,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걸 말소 등기를 해야 그래서 을의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지요. 왜? 합의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 따라서 합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을 때 그 합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려면 합의 등기를 말소하고 을의 이름으로 단독 등기를 해야 권리를 상실한다. 등기 필요. 법률행위니까. 네? 네. 따라서 참고 X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한다. X 등기해야 된다. 됐죠? 37번은 그냥 심심해서 하나 넣는 거예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교회 재산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교회 재산은 비법인 사단이라면 교인, 총, 유족. 아주 옛날에 한 15회 이전에 출제가 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왠지 모르겠어요. 뭐 종교와 문제가 있는지 출제를 잘 안 해요.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인데 이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 있죠. 새로 오신 전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쪼개지는 이걸 교회 분열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리고 분열됐을 때는 잔존교인들이 총유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요.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요. 일부 교인이 뭐 하는 걸로 봐요? 탈퇴. 그럴 때 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 교인들 총유가 돼요. 그래서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서로 교회를 뺏기는 거예요. 예? 머리 짧은 분들 동원해서 서로 뺏는 거야.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 나가는 순간 교회 재산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사찰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계소 사태도 나고 봉은사 사태도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주지와 구주지 사이에 폭력 쓰고 뺏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근데 교회와 사찰을 차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교회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도 박 터지게 싸워요. 기존 당회장님과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 사라지게 되면 서로 교회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왜? 잔존교인의 총유거든. 그렇죠? 다만 탈퇴를 결의한 교인 수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 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이때는 탈퇴 교인 총유 이렇게 돼요. 요때는 요런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살짝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3분의 2야. 그럼 어느 쪽도 3분의 2가 아니라면 여전히 박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교회 재산의 귀속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따라 37번 X. 원칙적으로 잔존교인 총유. 네? 여기까지가 소유권. 아우, 소유권 판례 무지하게 많죠? 다 아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죠? 새롭고.
정확하게 판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